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35.7% 증가한 7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KB증권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네. 추정치이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KB증권 그러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거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목표 주가가 네. 일단 95,000원 그러니까 9만 전자 간다 이런 이야기여서 저희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8월 18일에 전일 대비 0.6% 떨어진 66,300원 이런 때에 거래 종료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9만 원대 간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그러면 긍정적이냐 했는데 네. 영업이익입니다. 결국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보다 31.7% 상향 조정된 2조 3천억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35%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보니까 이제 디램, 낸드 재고 감소, 그다음에 2년 만에 디램 가격 상승 이런 전망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경에 북미 업체로부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부 좀 많이 해봤지만 HBM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이건데 이 HBM3가 이제 북미 업체로부터 이제 3분기에 최종 승인이 되면 이제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니까 이 순이익 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9만 전자 가능할까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수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HBM이 필요한 거고 뭐 네.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일괄 생산으로 해서 턴키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건데 턴키 계약 지금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고요. 또 HBM 시장이 2년간 앞으로 2년간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공지능 수혜는 당연히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반기보다 435.7% 증가한 7조 원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삼성전자 그렇다면 4분기부터 AI 수혜 본격화될 수 있을지, 9만 전자 갈 수 있을지 주가 모멘텀이 될까요? 네. 이게 그러면 이거 HBM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결국 네. 이제 그 어디에 그런 투자를 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 이제 누구한테 초점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이재용 회장의 행보겠죠. 네. 근데 이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패키징 회사와 사업 부문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반도체에서 패키징 하면 말 그대로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공정, 후공정 다 있고 나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패키징하는 거라서 이 패키징은 그렇게 중요한 공정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 패키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왜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웨이퍼가 동그랗게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그 지금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이제 잘라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는 똑같은 웨이퍼를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건데 요새는 이 패키징에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전체 지금 패키징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웨이퍼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 이 웨이퍼 내에서 맞춤형으로 여기서부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팅을 해서 나가는 나중에 다이싱,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웨이퍼에서 그다음에 다이싱 잘라서 그다음에 패키징을 했는데 지금은 웨이퍼 단계에서 패키징을 해서 나중에 다이싱 잘라내는 거, 이 공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TSMC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기술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거의 이제 최근에 이제 린진청이라고 해서 그 TSMC에서 부사장도 데리고 왔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앞으로 삼성전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 얘기를 해볼게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소식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법인 시가총액이 4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이 셀트리온 그룹 합병 상황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서정진 회장, 그러니까 창업자 서정진 회장이 이 3사를 합병을 하겠다. 합병을 해야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17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거쳐서 본격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우선 합병한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여기와 사업 강화를 거쳐서 통합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번째는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바이오와 케미컬 사업의 동반 상승,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셀트리온 전체 그룹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이 합병을 할 때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어떨까요? 득이 많을까요? 실이 더 있을까요? 일단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40조 원대 이제 합치면 40조 원대 시가총액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NH투자증권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24년도에 두 회사 영업이익 추정치 합보다 합병법인, 그러니까 합쳤을 때 추정치가 낮은데 이 낮은 건 헬스케어가 이미 매입한 재고 자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다 여기서 더해서 근데 기존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여서 실제 실적, 그러니까 그룹의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만들고 사는데 각자 이제 매출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사,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진정한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 매출을 잡히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NH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 골자입니다. 네, 이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그룹주가 합병을 할 경우에 회계적 변수는 어떨까요?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해서 원래 이제 그 회사가 두 개가 합쳐지면 네. 통합 부분이 생기잖아요. 뭐 이를테면 총무나 이런 회계나 아니면 그쵸. 홍보나 이런 쪽은 두 개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를 합치면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합병으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판매 관리비 절감을 기대할 수는 없겠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판관비 증가를 억제할 효과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게 교보증권 보고서인데요. 네. 미국 램시마 SC의 성장 근거, 오너 개인 자금이 포함될 신규 인수, 합병 이런 쪽. 그러니까 어쨌든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성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딜지 이런 부분들로 성장성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자, 일단 셀트리온 그룹이 17일에 이사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내용을 보면 좀 나오는데 일단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 합병하고 나서 그때 합병 주주총회가 10월 23일이니까 일단 10월 달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가보고 그래서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내 두 회사,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종료되면 6개월 안에 2단계 합병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올해 12월에 일단 두 회사가 합병되고 나면 셀트리온 제약하고는 내년 6월 이내에 이 합병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술품 중개업 회사인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 계약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일단 조각 투자가 이제 양성화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각 투자가 뭐냐면 일단 방금 이제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이 한 7억에서 8억 하는 굉장히 비싼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7억, 8억 턱턱 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원 단위부터 5,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이렇게 해서 조각 해서 개인들이 모아서 8억을 모으면 이 그림이 나중에 그림값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개인들도
나눠 갖는 개념. 이게 이제 조각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미술품, 방금 이제 투게더 아트가 처음에 이제 최초로 신고를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미술품뿐만 아니라 한우, 요즘 한우 엄청 비싸잖아요. 네. 네,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합니다. 이 한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물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조각 투자 시장이 증권성이 있다고 해서 증권 신고소를 이번에 낸 첫 사업자. 이게 이제 투게더 아트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첫 조각 투자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수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나요? 뭐 수혜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 일단 그 누구나 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열어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은 이제 그 증권회사 이런 쪽에서 이제 STO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증권성 토큰이라고 하는데 STO 토큰의 사업을 하고 거래하고 발행하고 이런 시장에는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투게더 아트의 첫 조각 투자 상품 출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뭘까요? 일단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투자의 안정성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과연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증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증권성이란 것 자체가 일단 개인 투자자의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융에 신고를 해서 이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결국 이제 고객 보호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각 투자 시장 그렇다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성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국내에서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 출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금융 경영보고연구소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일단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시가총액이 2024년에는 34조 원에서 와. 2025년에는 119조 원, 2030년에는 367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네. 조각 투자 시장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증권 ETN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던 천연가스 ETN의 가격 등락폭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 연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초에는 굉장히 좀 널뛰기를 했죠. 그래서 네.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연가스를 쓰는 그 수요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공급이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헝다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파산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특히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불안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최근 8월 초에는 괜찮았는데 중순에는 계속해서 치솟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천연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여기가 소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시장은 안정적인 수급이 되려고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 골이 깊어졌을 때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심리가 오히려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쓸 것 같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 심리, 여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경제 지표를 계속 발표하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처음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런 급등락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여다볼 부분이겠죠. 네, 계속 급등락을 보이면서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 천연가스 언제쯤에 가격이 차츰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호주요. 네, 호주 시장이 LNG 지금 생산 기업들이 파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지금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개 뭐 무슨 그 회사들의 그 파업 가결이냐 부가결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전 세계에 지금 그 LNG 가격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러는데 네. 생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호주가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좀 불안정한 국가에서 이제 수급을 못하면 호주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이 주요 수입국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데 수급이 이제 호주에서 이제 파업이 돼버리면 수급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회복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변수가 생기는 건 세계 경기 침체가 조금 시작이 된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다시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 시기까지는 보통 이제 연말까지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